3. 로야령을 넘어. 적구 활동을 마치고 유격근거지로 돌아온 우리는 또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왕청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보중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어 방조를 요청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 요청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주보중은 반일병사위원회 시절부터 나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싸워온 친근한 전우였다. 라자그 전투를 계기로 나와 주보중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이도 나보다는 10살이나 우였다. 나는 주보중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여기고 북만원정 준비를 다그치었다. 1934년 10월 하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날 왕청 훈춘 연길에서 선발된 세계중대의 역량으로 꾸려진 170여 명의 북만 원정대는 디툴라주를 출발하여 로야령을 넘기 시작했다. 자연이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이다. 산줄기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이 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 현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 산줄기라는 장벽이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상 승하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된다. 노야령은 동만을 북만, 남만과 갈라놓는 영이며 북간도와 동간도, 동간도와 서간도를 갈라놓는 저놈의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의 남쪽과 북쪽은 지세도 대저적이다. 산악이 병풍처럼 첩첩한 남쪽에 비해 북쪽에는 조선의 호남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일망무제의 대평원들이 많다. 노야령 이남 동만지방 사람들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출신들이라면 이북지역 사람들 중에는 경상남북도 출신들이 많았다. 의식 수준의 견지에서 볼 때 북만 사람들은 동만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져 있은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혁명 열도도 동만에 비해서는 높지 못했다. 언젠가 주보중은 북만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계몽이 동만인민들을 개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북만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큰 고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그것은 동북혁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로 될 것이었다. 우리는 동만과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만과 북만까지도 장차 대부대 활동 무대를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린접과의 협조,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시정일관하게 주장해온 입장이었다. 우리가 리형광, 리동광과의 상봉을 남만 진출 목적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북만을 돕는다는 것은 곧 이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김책, 최영건, 허형식, 리항만, 리계동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돕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원정대는 첫 출발부터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버렸다. 세고장이란 언제나 무지개같이 화려한 동정심을 자아내는 법이다. 게다가 원정대원들은 대체로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강한 18 내지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다. 나도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희열을 안고 대오를 이끌었다. 그러나 원정대가 디툴라주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발을 빗끌어 매려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어떤 불안을 무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오가 유격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였다. 나는 동만의 유격 근거지들이 위공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에 북만으로 가고 있었다. 장기 특별 치안 공작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하기공세 앞에서 쓴맛을 본 일제가 지구전의 방법으로 기어이 위공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만들어낸 토벌대강이었다. 이 대강의 요점은 1934년 9월부터 1936년 3월까지의 1년 반 사이를 3개의 시기로 나누고 처음에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민혁명군의 마지막 지탱점을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점령지역을 걸음걸음 확대해 나가는 보보점령의 전술에 토벌에 소요되는 절대 시간을 들이는 지구전의 전술까지 겹쳐 위공은 그야말로 혁명을 질식시키는 목조르기로 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우리가 단행한 북만 원정이 일제 침략군의 위공 기도에 큰 파열구를 뚫어놓는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었다. 적의 위공작전에 못지않게 유격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은 간도 전역에서 극자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반민생단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동만당이 설정했던 본래의 과제와는 달리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일부 야심가들과 탐이분자들, 민족 배타주의자들, 정파 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利用됨으로써 혁명대요를 내부로부터 분열화해시키고 유격근고지의 전립을 위협하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었다. 인정사정 없는 숙반의 무시무시한 쇠몽둥이는 자기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진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군중들을 내편 가리지 않고 날마다 무대기로 처형하였다. 유격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군민의 절대 다수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민생단 투쟁의 예봉이 조선 사람, 그것도 당과 군대, 대중단체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던 핵심 간부들과 정수분자들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점이었다. 숙반의 처원권은 항상 군중이 신임하고 따르는 선봉적인 일꾼들과 투사들, 열성분자들을 겨냥하였다. 왕청효원당 속이 리영국이 민생단 감투를 쓰고 처형된 것도 그 신뢰의 하나였다. 민생단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의 보증으로 겨우 풀려나온 왕청대대의 대대장 양성령도 여전히 감시 속에 있었다. 간도지방의 일부 야심가들과 책략가들은 이처럼 숙반의 이름을 걸어 진실한 혁명가들을 모해하였다. 민생단 혐의를 받고 처형 직전에 놓여있던 효원당 군사체 김명균과 일구당 서기 리운걸은 유격구를 탈출하였다. 10월 말만 되면 만주 대륙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강풍이 몰아친다. 북관 사람들은 그 강풍을 오래전부터 시비리바람이라고 불러왔다. 우리가 뒤툴라주를 떠난 그날도 로야령에서는 사나운 설한풍이 행군길을 막아놨었다. 로야령은 활에 화살을 메운 형국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 늙은 할아버지 영이라는 뜻으로 된다. 아주 높고 험한 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 이 영을 하루 종일 토바올랐다. 리성님은 무슨 영이 이렇게도 험한가고 자주 두덜거렸다. 이 영을 넘을 때 고보배가 자기 특기를 가지고 전우들을 잘 고무해 주었다. 동장령이 영정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보배가 우리의 과부를 받고 우정 따기를 하는 방법으로 구류장에 끌려 들어가 그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큰 장마당의 돈도 잠깐 동안이면 다 털어낼 수 있는 번개 같은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손재간만 가지고서도 백만장자 못지않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혁명의 도가니 속에 뛰어든 것은 자머 신기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참으로 찬양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손재주는 고법회가 소유하고 있는 특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보다도 더 큰 묘기는 입재주와 어리광대재주였다. 입에 손만 대면 못 내는 소리가 없었고 얼굴을 몇 번 실룩거리면 눈과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면서 치켜 들렸는데 이군 군장 왕덕태와 같이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도 고보배가 이런 재주를 부릴 때에는 입이 째지게 폭소를 터치곤 하였다. 그가 한쪽 다리를 까불어붙이고 애발로 뛰어다닐 때에는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고보배가 마대를 메고 장타령을 부르면서 다닐 때에는 병신 중에 병신처럼 보였으므로 적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 넘길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장기와 변장수를 가지고 도시와 마을들에 자주 내려가 적정을 탐지해오곤 하였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사이에 그에게는 고보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보배처럼 귀중한 인물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고보배의 전우들 가운데는 그를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도 그를 별명으로 불렀다. 그러다 보니 고보배의 본명이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의 고향에 대해서는 함경북도라는 설도 있고 함경남도나 강원도라는 설도 있다. 고보배 자신은 자기의 출신도가 어디인지 잘 몰랐다. 고향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그저 조선의 어느 해변가라고만 대답하였다. 젖 먹을 때 만주 땅에 와서 자랐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다 보니 알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노동 속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 야장을 하라면 야장을 하고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짓고 리발을 하라면 리발도 하였다. 고보배는 한동안 동만과 북만 사이 연계를 보장하는 통신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섣불리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간혹 어떤 동무들이 법의 동무는 요새 무슨 일을 하오?
유격대원이요? 하고 물으면 거법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순시원이요? 하고 물어도 역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게 묘한 웃음을 항상 덧붙이곤 하였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안개 속에 묻어두기 위한 고법의 식의 독특한 수법이었다. 고법회가 나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존경한 것처럼 나도 고법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사랑하였다. 우리가 노야령 산정에 올라섰을 때 일본군의 쌍엽 전투기 2대가 조공으로 날아와 역마루를 누비다가 달아나 버리었다. 아마 우리를 따라오던 토벌대 놈들이 본부에 원정대 행방을 알려준 모양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 드문 폭설이 내리었다. 노야령 북쪽 등성이들과 골짜기들은 모두 눈 속에 묻혀 어느 것이 어느 골짜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오후부터는 세찬 바람까지 일기 시작하여 북만주 지방으로 많이 다녀보지 못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지형을 자기 집 우란처럼 휑하니 꿰들고 있던 고법에조차도 향방을 가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팔도하자로부터 80리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잃고 행군을 멈추었다. 대원들은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는 눈과 혹한 속에서 내 얼굴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처럼 명랑하던 고법에마저도 사색이 되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내 앞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해마다 이 영에서는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 죽곤 합니다. 지난해에도 7명인가 8명인가 되는 반일부대 병사들이 이 산중에서 객사하였습니다. 마을이 있는 데까지 되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눈바람이 잦은 다음 행군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는 백설로 뒤덮인 노야령의 북쪽 골짜기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제의하였다.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후퇴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법의 동무가 며칠 전까지 발이 닳게 지나다니던 곳인데 무얼 겁낼 게 있어. 노야령이 할바령이나 목단령으로 되지 않는 이상 길이 있어도 여기에 있지 어디로 가겠어. 나에게 나침판도 있는데 곧장 북으로만 가면 될 것이니 너무 겁을 내지 마오. 자, 용기를 내시오. 북만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나의 이 말에 고법에는 힘을 얻었다. 그는 입으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내며 앞장에서 눈을 헤쳐나갔다. 그 엔진 소리를 듣고 원정대원들은 일제히 노야령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우리는 다음날까지 행군에서야 겨우 자그마한 중국인 부락을 발견하였다. 원정대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웃 부락에 와있던 일본군 토벌대가 부리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에서 첫 싸움을 하게 되었다. 북만 지방의 일본군 토벌대나 위만군은 인민혁명군과 접전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당시까지 그들의 상대란 대체로 일본군의 그림자만 보아도 천리 밖으로 꽁무니를 빼는 토비나 살림대같이 조잡하고 무맥한 무장 집단들 뿐이었다. 약한 상대를 일반적인 추격전으로 쉽게 소멸하는 데 습관되어 온 일본군 토벌대는 그날도 우리를 토비나 살림대로 알았던지 기세등등해서 마구 접어들었다. 우리는 재빨리 산에 올라가 토벌대와 웅전하면서 한 개 소대를 우회시켜 적의 뒤통수를 후려치게 하였다. 하도 드세게 답색이니 적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벙벙해했다. 그 싸움에서 일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 전투에 대한 소문이 적들의 입을 통하여 북만 지방에 널리 퍼졌다. 동만에서 러거리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싸움을 아주 본때 있게 한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부대인가? 혹시 동령현성을 들이쳤다는 김일성 부대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왁작 끓었다. 그때부터 벌써 신문들에는 우리 부대에 대한 기사가 실리었다. 그때 적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도 부르고 공산당이나 반만군이라는 어정쩡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원정대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가는 바람에 밥도 먹을 수 없는 고립무원한 처지에 떨어졌다. 주보중 부대를 찾을 때까지 불악에 오래 체류하자면 적정을 알아야 되겠는데 정보망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 다음 단계의 활동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영안 유격대의 행방에 대해서는 고법에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고 이름 모를 산 고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고법에와 오대성이 정찰 임무를 받고 나가 주보중이 거처하고 있는 산막을 찾아냈다.
나는 그 산막에서 20 내지 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병치료를 하고 있는 주보중을 만났다. 라자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맞은 그 상처자리가 환홍이 심하여 여러 달이 지나간 그때까지도 채 아물지 않았었다. 주보중은 지팽이를 짚고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막에서 포구나 떨어진 곳에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직 이런 신세요. 그는 지팽이를 들었다 내리고 나서 쓸쓸하게 웃었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우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많이 도와주시오. 짤막한 인사였으나 그 음성과 눈빛에는 절절한 기대가 비껴 있었다. 나와 주보중과의 상봉은 우리의 항일무장 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변이었다. 이 상봉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용설하는 유격부대들과의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대들과의 합작을 중시한 것처럼 만주지방의 중국 공산주의자들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무장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9.18 사변 후 장개석의 무조항주의의 반기를 들고 반일부대, 구국군, 홍창회, 대도회 등의 명칭을 가진 각양각색의 항일의용군 부대들이 도처에서 태어나 일본의 침략에 도전해 나섰을 때 저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다같이 그들과의 통일전선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구태여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34년 이후부터 항일의용군의 활동은 점차 쇠퇴기에 들어섰다. 일본군의 공세가 심해지자 적지 않은 항일의용군 지휘관들은 부대들을 데리고 중국 관내로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투항하거나 비적화되었다. 일부 세력은 사충항처럼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도 이념을 바꾸는 방향전환의 대로에 들어섰다. 적들은 이러한 반일 부대들을 가리켜 정치비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만주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 지도하는 반일인민 유격대들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이러저러한 반일 부대들을 연합하여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갖춘 군을 내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주보중은 영안 반일 유격대 탄생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중언부언 설명해 주었다. 영안 반일 유격대의 미천으로 된 것은 그가 라자구를 떠날 때 데리고 온 20명가량의 반일 병사들이었다. 길동국이 해산되고 순영 중심 효원이가 조직되자 군사부를 책임진 주보중은 그 20명을 모체로 하여 곧 무장대우를 늘리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원은 얼마 안 있어 50여 명으로 장성하였다. 조선 사람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주보중의 부대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부대는 뒤이어 여러 차례 교섭 끝에 이도하자 지방의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평남양 부대와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주보중은 평남양을 통합부대 대장으로 선출하고 자기는 군사 책임을 맡았다. 평남양의 본명은 리형박이다. 리형박이 본명 대신 평남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평남양이란 남쪽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 침략군 무력은 명안현 남쪽 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리형박은 이 일대의 둥지를 틀고 있는 일본 침략군과의 결전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리형박의 무장대오에는 평남양 부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그 대오의 지휘관인 리형박이도 점차 평남양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이 일화만 보더라도 평남양이 용기가 있고 애국충정에 끓는 호걸나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반일 감정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부하들의 무교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것은 이 부대의 통솔자이고 실권자인 주보중에게도 골칫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자 주보중은 자기를 대신하여 평남양과의 사부를 해줬으면 하였다. 평남양이 비록 용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김사령에 대해서는 전 감정을 품고 있어.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문인이 조선 공산주의자였으니까. 내가 그 믿음은 고맙지만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자 주보중은 웃으면서 나는 우사령과 어사령을 설복한 김사령의 특출한 감화력을 믿을 뿐이요.
라고 하였다. 주보중은 반일부대와의 관계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었다. 영안현 일대에는 크고 작은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반일부대들 중 적지 않은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이것은 영안 반일 유격대 활동에서 시급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암초였다. 동경성 서쪽 북호도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은 다 한때 평남양과 손을 잡았다가 갈라진 반일 부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는 데다가 정안군이 귀순까지 권고하며 쐐기를 받고 있어 그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동경성 서북 쪽에서 비적행위를 일삼는 쌍산, 중량 등의 반일 부대들도 역시 정안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영안 동쪽의 당도구 일대의 군서 반일 부대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강애민 부대도 일본군 13여단의 토벌에 혼살난 다음부터는 동요하고 있었다. 강애민의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이 그 13여단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 동만으로 쫓겨나온 적이 있다. 그때 그 부대들은 식량을 약탈하며 돌아가다가 귀순 신청까지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그것을 겨우 조지시키었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마창부군에 있는 최세용 부대도 이전보다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영안에서도 왕청의 관부대 사건과 같은 점중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맹랑한 변고 때문에 자기 부대는 합법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점중화 사건이란 주보중이 평남양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전에 생긴 불상사였다. 평남양의 부대가 내분으로 복잡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반란자들은 평남양을 위시한 반대파들에게 수를 먹인 다음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도조하였다. 평남양도 사창없는 신세가 되었다. 평남양은 알몸만 남은 부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신복 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모색하고 있던 나무도 근방의 점중화 부대를 무장해제시키었다. 그리고 그 총으로 자기 부하들을 무장시키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북만의 반일 부대들은 평남양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영안 유격대를 적으로 선포하였다. 결국 주보중의 요구는 자기네 부대를 합법화하자면 반일 부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 중개자의 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주보중이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은 영안 지방의 혁명운동 실태였다. 그는 이 일대에서 혁명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무능이나 불찰이 있는 것처럼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동만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영안은 혁명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어. 대중의 기세가 왜 이다지도 저조한지 모르겠어. 혁명에 골기하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는단 말이오. 이거장 농민들의 동향이 어떤지 아시오? 지주가 못살게 굴어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 도리가 있다는 거요. 산중에 가면 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을 읽으면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고생스레 혁명을 하겠는가 하는 거요. 국민의 관점으로 보면 땅이 넓은 것이 흐뭇한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는 장애로 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북만주의 토지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지 한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요. 주보중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땅이 많은 것이야 4억이나 되는 중화민족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지. 주보중도 이마에 주름살을 펴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지.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야 만민복지의 원천이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한 것 같소. 김동무, 이상 열거한 것들이 내 고충이니 잘 도와주시오. 영안 땅에서 혁명을 앙양시킬 방도만 찾아도 발편잠을 자겠는데 나로서는 아직 석수무책이요. 주보중이 우리를 북만 땅에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보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난관에 비춰볼 때 그의 육체적 조건은 너무도 나빴다. 주보중은 환웅이 심한 창상자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수하에는 준비된 핵심 역량이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발도하자의 산막에서 며칠 동안 주보중과 함께 북만혁명의 발전 방도를 모색하였다. 우리는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돌파구를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찾았다.
인민을 각성시키고 동원시키는 것만이 북만혁명을 침체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자면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정치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유격대의 군사활동을 강화해야 하였다. 무장대오란 전투 속에서 커가는 법이며 혁명도 싸움 속에서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반일 부대들과의 관계도 적대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킬 수 없고 점중화 사건으로 하여 절약된 평남양의 영상도 개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주보중의 산막에 가 있을 때 거기에는 국제공산당 만주특파원인 오평도 와 있었다. 오평은 그때 우리에게 상해에서 가지고 온 항일 구국 6대 강령이라는 문건을 보여주었다. 6개 항목으로 된 이 문건의 원명은 대일작전에 관한 중국인민의 기본 강령이었다. 이 문건은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 준비회의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거기에는 송경령, 장내기, 하향웅, 마상백 등 이름 있는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다. 문건에 서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의 성원으로 되는데 그 성원 수가 벌써 수천 명 된다고 오평은 설명하였다. 항일 구국 6대 강령은 일제가 공공연히 중국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무력에 의한 화북강점을 기도하고 장개석이 공산군에 대한 제5차 토벌작전의 포문을 연 조건하에서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반제 통일전선 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지향은 민족 역량을 최대한으로 집결시키고 동원하는 데 귀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항일 구국 6대 강령을 시기적절한 문건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10일가량 오평과 마주 앉아 폭넓은 담론을 하였다. 나는 오평과의 담화를 통하여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모택동의 전략사상에 따라 장개석의 포위를 돌파하고 북상 항일의 기치 밑에 2만 5천리 대장정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혁명이 1차 국내혁명의 실패로 인한 퇴각으로부터 부분적인 진공해로 이행하여 성과를 확대해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 주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북상 항일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중국 본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항일 구국운동은 동만을 비롯한 만주지방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 수 있었다. 주보종은 공동활동을 위해 우리에게 한 개 소대 가량의 병력을 붙여주었다. 원정대는 그 한 개 소대와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을 떠났다. 며칠 후 경박호반의 속도하라는 곳에서는 조중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위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동투쟁의 첫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의 출격 소식을 듣고 북호도를 떠난 200여 명의 일본군 토벌대가 경박호 복판에서 우리의 기관총 관역이 되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연이어 방신구 근방에서 일본 침략군대의 맵짠 타격을 가하였다. 북만주의 광막한 대자연 속에 연전연승만을 아르새기며 거들거리던 무적 황군의 신화에는 마침내 금이 가고 때가 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만 유격구들에 대한 일제의 위공작전에도 하나의 뚜렷한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였다. 영안지방 사람들은 또다시 록고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해제를 올렸다.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으로 우리한테 달려온 사람이 바로 영안 반일 유격대 대장 평남양이었다. 우리가 남오드 지방에 가서 훗날 우리 왕청부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곳 구당 조직의 핵심 당원을 만나고 서청구자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주보중의 전령병과 함께 내 앞에 불쑥 나타나 자기소개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나는 대호의 휴식명령을 내리고 그와 격식 없는 담화를 하였다. 지금 온 북만 땅에 김일성 부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 부하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외놈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김사령의 손이나 좀 잡아봅시다. 평남양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정겨운 시선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부하들이 동경성 북쪽에 가 있는데 정안군 아이들한테 혼났다는 정보를 받았으다. 일본군이나 정안군만 만나면 노상 꼼짝도 못하고 골탕을 먹어야 하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살겠습니까? 그럼 한번 정안군과 맞다들어 볼까요?
김사령 내 부대하고라면야. 같이 싸우면 담도 커지고 배우기도 하겠죠. 나는 평남양의 소원대로 그가 데리고 온 40명 가량의 대원들을 우리 원정대오에 합류시키고 그 대신 주보중이 나에게 붙여주었던 한 개 소대는 평남양을 안내해온 전령병과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적의 토벌로 하여 새롭게 조성된 동만의 긴박한 정세를 고려하여 연길중대 동무들을 간도로 돌려보냈다. 평남양이 나를 찾아올 때 주보중은 동만에서 온 통신원도 같이 보내주었다. 그 통신원이 우리에게 간도 소식을 다 말해주었다. 우리는 북호두 부군을 행군할 때 전대원에 애발자국 행군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집결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흔적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애발자국 행군이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행군해도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선두 사람이 낸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덧넣으며 나가는 행군법을 말한다. 내가 각 중대들의 임무를 줘 애발자국 행군법뿐 아니라 발자국을 없애는 법, 분산행군법, 마을에서 수경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익히게 하는 것을 보고 평남양은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에 완전히 도통한 군대라고 하였다. 우리는 신안진 부근에서 평남양 부대와 함께 닭개우치 중자가 이끄는 2개 대대의 정안군을 여정내고 뒤이어 중량이라는 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대해랑하강변에서 다른 정안군 부대를 적치었으며 팔도하자 거래 로전가라는 곳에서 정안군 기병중대와 보병 6중대를 타격하였다. 위축되었던 반일부대들이 연이어 우리를 찾아와 원정대에 합류된 것은 이런 전과 속에서 이루어진 귀결이었다. 팔도하자의 산막에 돌아와 주보중을 잠깐 만난 우리는 12월 하순에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 반일부대들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목단강을 건너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을 들이치고 위만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이 전투들은 평남양에게서 떨어져 나간 반일부대들을 영안 유격대에 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것이었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군사활동에 참가하여 적들을 연속 탑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안 유격대는 반일부대들과 지방의 참군 요망자들로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김사령, 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어. 일본군도 정안군도 다 제낄 자신이 있어. 김사령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과 싸운 그날 평남양은 내 손을 잡아 흔들며 자신있게 말했다. 신세랄 것도 없지만 생각이 있거든 적을 많이 치시오. 군대야 싸움 속에서 단련되는 게 아니겠어. 나는 평남양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그를 고무해 주었다. 우리는 원정 과정에 최세영, 강혜민과도 만나 반일연합전선 문제를 의논하였다. 일본군 13여단이 공격에 만신창이 되어 갈팡질팡하던 강혜민은 나를 만나려고 동만에까지 나갔다가 우리가 북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찾아왔다. 패전을 거듭해온 부대의 지휘관 직원은 믿기 어려울 만치 명랑하고 혈기왕성해 보였다. 김 대장 부대의 응원을 요청하려고 사실은 왕청에 갔댔는데 방진성이란 사람은 자기네도 형편이 어려워 남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딱히 하지 않겠습니까? 김 대장,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다. 강혜민은 대부대 지휘관이라는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자기 고충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방진성은 우리가 북만으로 온 다음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된 중국인 지휘관이었다. 우리는 평남양 부대와 군소 반일 부대들과의 협동작전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였다. 원종대가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군사정치적 목적은 비교적 원활하게 성취되어 가는 셈이었다. 훗날 원정을 끝내고 간도로 돌아간 우리는 북만에서 주보중이 영안 반일 유격대를 기관으로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원정대와 더불어 북만의 설한 쏙을 누비며 전투적 우위를 두터이 하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이 5군 산하에 들어갔다. 5군의 간부들 중에는 북만 원정 시절에 나의 직위들이 적지 않았다. 평남양은 제1사 1년대장을 하다가 사장으로 승급하였고 최세영은 제2사 사장을 하다가 부군장으로 되었다. 강혜민은 2사에서 5연대를 지휘하였다. 그 부대들에는 우리와 함께 혈로를 헤쳐온 조선공산주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오군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로야령 너머에서 영한 땅을 그려보며 주보중을 축복하였다. 우리의 1차 북만원정은 라자그 전투와 함께 적의 위공작전을 파탄시키는 발단으로 되고 기본 동력으로 되었다. 우리의 군사적 공세 앞에서 영한 주둔 일본군 13여단의 주력과 정안군 부대는 괴멸 상태에 빠지었다. 우리는 북만에서 피도 많이 흘렸다.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은 연길중대 정치지도원과 꼬마 전령병 리성님의 전사였다. 리성님은 우리가 왕청에 가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전령병이었다. 일제 토벌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그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웠다. 옷도 해 입히고 글도 배워주었더니 제법 해말쓱한 총각이 되었다. 그는 내 목을 끌어안고야 자군하였는데 양성령이 그것을 보다 못해 다 큰 총각이 아직도 우리광을 부리니 사람 구실을 하기는 글렀다고 하면서 아동단 학교에 쫓아보내자고 하였다. 리성님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떼지를 쏟다. 양성령이 리성님을 겁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나에게서 받은 소형권총을 자랑하느라고 아동단 학교를 뻔질나게 찾아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리성님은 우리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만히 아동단 학교로 찾아가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코울리개들을 버들방천으로 불러냈다. 권총 자랑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가 권총을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는 사이에 쉬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상학을 시작하려고 교실에 들어선 선생이 깜짝 놀라서 비상소집 구령을 내리었다. 권총 구경을 하려고 전령병을 따라 나간 아이들이 한 명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양성령은 나에게 리성님과 같은 전령병을 데리고 다니다가는 큰 사달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른 전령병으로 교체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성님은 나와 함께 온성 정성에도 가고 도문 뒷산에도 오래 가 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돌하고 용감무쌍한 전령병이었다. 리성님이 전사한 것이 아마 단산자 부근 전투에서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본군과 정안군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내 명령을 전하려고 평남양 부대로 뛰어가다가 불의의 적과 조우하였다. 리성님이 전사한 다음 사창을 보니 탄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대신 106구나 되는 적의 시체가 그의 주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는 죽으면서도 핏값을 톡톡히 받아냈다. 우리가 리성님을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평남양마저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울었다. 적을 쳐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에서 리성님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단골방처럼 발이 닳게 찾아다니던 왕청 아동단 학교였다. 그 학교에는 리성님의 소꿉동무들과 죽자 살자 하면서 지내온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제 성님이를 북만 땅에 파묻고 왕청 아동단원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괴어 올랐다. 전우들이 온 땅을 파고 리성님의 시신을 안장하자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난 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온 흙을 파얹지 못하게 하였다. 박달같이 땅땅 온 차디찬 땅속에 그 우린 것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놈의 영이 이렇게 험한 가고 벌본 소리를 하며 로야령을 넘던 리성님은 오늘도 전우들과 함께 만주광야에 울리는 새생활의 노래를 들으며 그 기슭에 고요히 누워있다.